아까 후기 들어보니까 전 강의가 김태형 수장 강의였던 것 같은데 그분 말씀 잘하셔서 재밌었나 봐요. 어떡하죠? 오늘 재미없는데. 오늘 저는 이제 뭐 아까 저기 붙여주신 거는 제목이 뭐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의 한반도인데 제가 붙인 강의명은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한반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붙여봤습니다. 저 제목을 저렇게 붙인 이유는 지금 세계 경제를 강제하는, 결정짓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세계 가장 커다란 힘을 가진 미국과 또 새로운 G2, 이른바 G2 국가라고 하는 중국의 부상 속에서 벌어지는 격돌. 이게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가장 커다란 힘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 시대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왜 이제 전략 경쟁 시대인지는 이따가 잠시 좀 제가 언급할 거고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고, 이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여기 없어서 그 하나만 먼저 좀 제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단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얘기하죠. 네. 분단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과 통일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왜 분단됐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막 말해 보세요. 분단된 이유. 전쟁. 뭐 전쟁도 있죠. 자, 여기 전쟁이 있어요. 또, 왜 이렇게 다들 겸손한 척 하죠? 일본 점령대를 둘러싼. 네, 일본, 미국. 아까 누가 미국 얘기했어요? 좋아요. 시간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지 않았으면, 식민 통치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분단은 없었죠. 그죠? 우리는 전범국가 일본의 영토로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일본 영토가 아닌 우리나라를 반쪽 낸 거예요. 자, 왜? 미국은 공산권의 더 이상의 확산 남하를 막기 위해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륙으로의 미국의 영향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식민 지배가 사실 원인이었어요. 그다음에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것처럼 왜 그러면 미소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분단선을 걷냐? 바로 냉전이죠. 당시는 냉전 시대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냉전이에요. 그래서 냉전이 한반도에 고착된 게 바로 분단이다. 그래서 냉전이 해체된 지금 시대에도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20세기의 냉전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 분단으로. 이거예요. 전쟁. 남의 탓만 할 수 없죠. 우리 민족 내부에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유가 어땠든 간에. 자, 그러면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게 통일이잖아요. 예, 분단을 극복하는 게 통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민지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분단 속에는. 이거 청산해야죠. 그죠? 청산해야 됩니다. 냉전이 아직도 이 20세기의 낡은 유물이 아직도 우리 한반도에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거 해체시켜야죠. 자, 민족 분열에 대해서 대결의식과 적대감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굉장히 강하죠. 자, 이거를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꿔야 돼요. 민족 공동운명체 인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주류로 많이 남아있다. 주류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이 분단 체제로부터 수혜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류가 됐죠. 이 분단 체제에서. 자, 그럼 이 분단 체제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 자, 여전히 일제 잔재 청산을 외치고 미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이북과의
연부의식, 통일의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비주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 주류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또 이 늦은 시간에 술 안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다. 요거를 전제로 해놓고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해야겠죠? 그래서 네, 통일해야죠. 당연히. 자,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이거 첫 하면 저 그림 쪼개고 그림판에서 저거 편집하느라고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제 막 지나가는 말로, 자,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또 그것을 대표하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패권국가, 두 개의 진영으로 대립해 왔습니다. 이때 미소의 대결은 내가 저놈한테 지잖아요? 그럼 내 존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 체제, 우리 사회 이념, 삶의 방식, 이런 게 모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먹혔다. 그럼 없는 거잖아요. 자, 제로섬 게임이었다. 이때는 그래서 두 강대국이 첨예하게 이념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립했기 때문에 약소국, 중견국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센 쪽에 가서 얼른 붙어야죠. 자, 줄서기를 하는 거죠. 줄서기. 그래서 블록, 진영 간의 블록 게임이었다. 예? 그때는. 근데 90년대 들어오자마자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놈이 팽팽하게 싸웠는데 한 놈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확 전 세계화 됐던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경제체제. 자, 미국은 이미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로 들어온 거죠. 무한한 자본 확대를 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가 세계 경제의 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야죠. 그런데 미국은 과거와 달리 자기의 규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금융에서의 규범, 경제에서의 규범, 정치 질서에서의 규범, 또는 뭐 기후,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자기 규범을 만들고 그 공공재를 세계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그 질서 안에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편입되기를 희망했던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30년 가까이 벌어진 거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자, 그런데 마냥 갈 줄 알았던 그 세계 유일의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중국으로 인해서 비롯됐습니다. 자, 이미 중국은 전 세계 GDP의 16% 정도. 저게 18년도 기준이니까. 그리고 올해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코비드19로 인해서 추락한 걸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는 더 줄었겠죠. 지금 대충 GDP 격차로 해서 중국이 미국의 한 70% 정도까지 따라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아직도 우위에 있는 거죠. 자, 월마트 상품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중국에게 뭐 중국의 경제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기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제 얘기가 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 먼저 한 거예요. 중국과 미국의 아직도 경제력 격차는 크다. 또 40%의 딜레마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은 그동안 G2를 꾀하는 나라가 자기 GDP의 40%를 넘어오면 이걸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밟아버리죠. 그런데 2010년에 이미 중국이 미국 GDP의 40%를 넘어갔어요. 왜 가능했을까, 이게? 배경이 있었어요, 배경이. 미국이 미처 밟지 못했던 배경. 첫째는 여러분 비행기가 빌딩 갖다 박는 그 테러 장면 기억나시죠? 네. 2001년인가요, 왜? 뭐 여하튼 대충 그럴 거예요. 2000년, 2001년 이렇게. 자, 이때부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테러와의 전쟁은 정규전과 달리 돈은 억수로 쓰는 거예요. 사방 곳곳에서 싸움을 전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단기간 안에 정규 군대 간의 싸움처럼 단기간에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력을 쏟아부은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가뜩이나 이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쌍둥이 적자라고 그래요. 이거로 인해서 어려웠던 나라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군사력에 쏟아부으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조건에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이건 뭐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여튼 찾아보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짓밟아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 중국이 G2 국가로 확 부상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세계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 규모로 보면 이미 2015년도에 구매력 지수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어요. 구매력 지수.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1인당 구매력 지수가 앞섰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대충 한 35,000달러, 6,0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본이 한 4만 달러 정도 돼요. 우리 33,000달러 정도 얘기하고. 19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물가나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해서 내 실생활에, 소비 생활에 쓸 수 있는 그걸 구매력 지수라고 그러는데 올해 우리가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예, 하여튼 2024년 되면 미국 경제 규모의 약 150%가 중국 경제가 성장할 거라 보고 이때부터는 아마 GDP 규모도 미국과 상당 부분 비슷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졌다. 자, 그래서 힘이 없던 중국은 위에 도광양해라고. 자, 음지에서 양지를 꿈꾸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도 입 싹 닫고 자기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개혁개방, 등소평 이래 7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에 나서서 자, 끊임없는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을 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때 이제 중국의 그 국가 이념을 도광양해라고 그래요. 자, 이랬던 중국이 힘이 갑자기 확 컸어요. 그러니까 70년대 경제 개방에 나선 이후로 매년 평균으로, 지금까지 평균을 잡으면 약 한 10% 정도가 성장한 저 거대한 나라가 매년 10% 정도 평균 성장을 했으니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맷집이 커졌어요. 이래서 주동자기라고 하는 국가 운영 이념을 전환합니다. 저 주동자기는 뭐냐? 주동적으로 할 일을 하겠다. 내 힘에 맞게. 응? 그동안 내가 힘이 없어서 할 말이 있어도 내가 안 해왔는데 이제는 내 역할에 맞는 말은 하면서 살겠다. 행동은. 이 주동자기예요. 이러면서 2013년도에 시진핑이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에게 요구합니다. 신형 대국 관계는 말 그대로 대국이 된 만큼 그거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맺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경제 발전 같은 거는 상호 도와가면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맷집에 맞게 나 대우 좀 해줘. 이런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말을 듣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미국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가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나라가 그 패권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 그 성장했을 때, 이거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쓰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거는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관계예요. 아테네가 이제 스파르타에게 이제 전쟁을 대들은 거지, 쉽게 말하면. 대들어서 세계 질서가 이제 아테네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러고. 밑에 이제 세력전 이론은 신흥국이,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패권 국가에 이제 도전하는 정도로 역량이 성장하면 불가피하게 갈등이 유발되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세력전 이론이고요. 저 킨들버거의 함정은, 예, 킨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저때 우리 1930년대 저 공황을 세계 리더십의 공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때가 어떤 때예요?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날 때잖아요. 그죠? 이 세계대전은 이제 뭐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는 시기죠. 저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대결의 이 투키디데스나 세력전이로 보는 의견, 그 다음에 킨들버거처럼 저게 리더십의 공백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 이제 해야겠죠. 자,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자,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많이 지켜봤죠. 워낙 뭐 최근의 일이니까 미국이 보복 관세 막 때리고 중국이 막 대드는 척 하다가 결국엔 중국이 양보하고 약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중국이 양보를 한 것으로, 그 다음에 하와이 제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특히 5기가, 이 5기가는 이제 뭐 5기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중국이 25년까지 전 세계의 가장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를 중국이 그 세계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게 있어요.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런 지적재산권 분야를 포함한 이 첨단 기술 분야잖아요. 이것에서 이제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결. 저 필리핀에서 이제 국제상설재판소인가요? 거기서 판결을 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우리 관할 구역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인정하지 않고 거기다 막 군사력을 전개했잖아요. 그죠? 군사반도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공해상에서는.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막 군사력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장면은 미국 구축함에 미국 그 지도자가 이렇게 갑판 위에 올라서서 남중국해를 이렇게 쫙 항해하는데 저쪽에서 중국 배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경제력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한 70% 정도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세력이죠. 그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이에요. 응? 이 대륙 세력과 이제 해양 세력이 마주쳤는데 이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진출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그 상징적인 게 군사력으로 해양 세력을 상징하는 게 이제 항공모함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은 한 11척 정도 됩니다. 11척. 여러분, 항공모함은 지 혼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뭐 순양함, 구축함, 뭐 이런 배들이 이제 쫙 같이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 갑판 위에 공군 전투기까지. 거의 큰 항공모함은 한 나라의 군사력 정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그 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도 중요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최근에 뭐 랴오닝함을 포함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건조된 항공모함까지 2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 크기도 항공모함의 크기도 좀 작죠. 중급이고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형급이고 뭐 이렇게 하여튼 차이는 있지만 중국은 자기 앞마당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고 미국은 멀리 이제 온 거죠.
하여튼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이거는 아까 부탁받은 게 어려운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여하튼 그 중국이 대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1대1로입니다. 1대1로. 1대는 과거의 육상 실크로드 길을 쭉 따라서 유라시아까지, 저기 유럽까지 이렇게 쭉 가서 하는 거고, 1로는 바닷길을 통해서 남중국해 통해서 인도양 통해서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래서 이 1대1로 전략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자꾸 둔화되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둔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보면 우리보다 항상 낮잖아요. 그죠? 낮아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도 있고. 그럼 왜냐하면 이제 기술 그 개발이나 극복에 일정하게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도국들의 성장국들은 빠르잖아요. 근데 중국의 성장률도 점점 이렇게 둔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대1로라고 하는 그 중국보다 더 어려운 지역까지 각종 SOC 사업을 포함한 이런 개발 사업에 중국이 자본이 투자하는 사실 중국판 마샬 플랜이 아니냐라고 하는 뭐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 패권국가답게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확장 전략이다. 근데 이게 중국이 확장 전략을 펴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원하지 않잖아요. 막아야 되죠. 그 막는 전략을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그리고 아시아 중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봉쇄 전략으로서 이제 있고, 미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뭐냐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권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다가 중국의 영향권이 인도양으로도 기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까지를 같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 자기 대외 전략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 미 7함대 를 뭐라 그래요? 우리 아시아 태평양 저 사령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꿉니다. 2017년도부터.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중국의 봉쇄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전략들이 펼친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 관철되는 방식이 하나가 이제 금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AIB를 이제 지금 만들었어요. 약 한 지금까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비 회원국까지 해서 약 89개에서 뭐 몇 개 빠질 거예요. 자, 이래서 약 1,000억 정도,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돈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중심의 ADB라든가 WB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남중국해, 그 다음에 이 며칠 전에 이 RCEP 우리나라 뭐 타결됐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랬죠. 예. 포괄적인 지역 경제 그 협력 체계입니다. 그거에 맞서서 그 미국은 TPP, 그 다음에 최근에는 CPTPP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만들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저 TPP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또 다른 체계로 뭐 만들어질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이 이제 EPN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한국의 참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쿼드 4개국 그 외교장관 협의체인데 사실은 안보 협의체입니다. 이따가 요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데, 자, 중국이 이거에 맞대응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른바 전랑. 영화 전랑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거의 그 로보카가 같은 그 신화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막 무찌르고 다니는 이런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전랑이라고 하는데 늑대예요. 미중 동맹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당했죠. 언제 당했어요, 우리?
사드 때 당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맞서서 중국을 겨냥한 MD 체계,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마지막 최하위 단계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사드가 있거든요. 일본 사드는 그렇게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 사드의 경우에는 중국 턱 밑에다 그렇게 비수를 갖다 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사드를 수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지막지한 경제 공세를 취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외교의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나라들, 최근에는 누가 당하고 있어, 이거? 최근에는 호주가 당하고 있어요, 호주. 뉴스 보시잖아요. 호주 농산물에 보복관세 막 때리고 있잖아요. 왜? 이른바 이 쿼드에 호주가 참여했고, 호주가 중국의 약한 고리일지 아니면은 미국의 뭐 흑색 선전이죠. 사실은 그 코로나 원천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유포가 중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해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이 확 받으니까 호주에 대한 그냥 보복에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제 미국은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전략을 피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 중에 약한 고리를 찾아서 거기다가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뭐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을 써도 좋은데 지금의 세계 정세를 이제 G2 국가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제는 지금은 미국도 특히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그동안 패권 질서가 유지 가능했던 어떤 그 규범, 국제 규범 있잖아요. 일례로 경제에서는 다자주의 질서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권을 강조한다든가, 그 다음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든가, 뭐 이런 국제 규범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동의와 동참을, 지지를 이제 그동안 이끌어 왔는데, 트럼프 들어와서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지도력, 패권력이 사라진 그 빈 공백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들의 권위주의가 치고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과거와 같은 그런 패권적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이후에는 뭐 이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들이 쇠락한 측면과 트럼프가 부채질한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을 중심으로, 이제는 동맹보다는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선택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런 세계적 흐름은 바로 G0 시대로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여튼 이런 진단들이 지금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패권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이기 때문에 항시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왜 근데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 아니냐? 왜?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세운 규범과 질서 안에 내가 들어와서 그들이 제공하는 뭔가의 공공재, 뭐 일례로 국제사회 안정, 그 다음에 경제 발전, 뭐 이런 거에 내가 동의해서 그 질서 안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닌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신냉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 미소냉전 이렇게 이제 볼 때, 그때는 뭐 아니면 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히지 않으면 잡아먹는 거였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었고, 그때는 줄 서야 된다. 블록 경쟁이었는데 지금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중국이 과거 미국이 해왔듯이
어떤 규범을 제시하고 그 규범의 확산을 통해서 패권을 추구하는 거군요. 전혀 얘네들은 관심 없더라, 보니까. 응? 그다음에 이 공급망과 금융체제가 막 얽혀 있다 보니까 미중이 완전히 다른 모습의 디커플링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힘이 막 부상하고 미국이 쇠락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그러면 중국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냐? 이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규정하는 것은 패권 경쟁이니 신냉전이니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자, 쿼드. 요즘 이제 한참 쿼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짧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하여튼 2004년도 동남아 쓰나미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주요 국가들 4개국이 모여서 이제 쓰나미 코어 그룹을 결성했는데, 이게 이제 반중국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니까 2007년도 9월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이 막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호주는 좀 약한 골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처럼. 호주가. 그래서 호주가 이 참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지선언이 나오면서 다시 4개국 외무장관 회담으로 발전하고 2019년 8월에 비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건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거론하면서 이 쿼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쿼드가 어떤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호주, 인도. 자, 그래서 이 세 개국이 참여하면 이걸 이제 쿼드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도를 왜 갖다 붙였냐? 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하냐면, 자, 보세요. 중국은 이 동북아시아, 우리로 말하면 이 황해 또는 동해, 일로도 나올 수 있죠. 중국은. 영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북과 이렇게 협력해서 이게 나진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빌려서 쓰고 있고, 여기 청진항인가 여기를 중국이 지금 불려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일본이 이렇게 브로킹을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이 방면으로 해양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관건이에요. 한국의 저기가. 근데 문재인 정부가 반중국 전선에 쉽게 참여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제대로 된, 이 머리가 그나마 정상적이니까, 과거에 그 두 분은 안 그랬겠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 뭐예요? 남중국해 진출의 또 교두보입니다. 베트남.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이 호주에 지금 호주하고 더불어서, 근데 호주가 지금 중국과의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까지 갖다 붙이면 이 호주에 여기를 완전히 그럼 세 방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쿼드 플러스를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중을 중심으로 봤는데,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중국은 열도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통해서 미국의 자기 영내에 들어오는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그랬어요. 제1열도선, 제2열도선, 이렇게 해상에 가상의 선을 쳐놓고, 제1열도선은 뭐 오키나와, 대만, 뭐 이렇게 해서 근해로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여기 안에는 내 배타적인 영향력의 구역이에요. 여기 안에는 미국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열도선은 일본, 괌, 그 다음에 또, 사이판, 뭐 이렇게. 이게 제2열도선이래요. 그래서 좀 멀리.
자, 여기는 간접적으로 중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은 가짜않게 웃기고 있어.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은 1대1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일본. 이미 아베 정부에서 안보 관련법 11개의 법률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일본은 이 평화헌법은 전수방위를 근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비만 가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식 군대가 아니죠. 자위대죠.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해서 그리고 미일 안보협력 지침을 개정하고 이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원조할 수 있는 여기 범에서는 자기네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군대가 된 거죠. 일본은.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평화헌법 수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베가 그 괴질성 대항염이에요? 뭐예요, 그거? 그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1억 5천 명의 국민은 넘어섰는데 그걸 못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보통 국가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일본의 이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중국 앞마당에서 미국이 내 힘으로 멀리까지 와서 중국하고 일상적으로 맞서기가 좀 버거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현지에서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학자들은 역의 균형 전략이래. 그러니까 내 역 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지원을 해요. 그것이 일본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붙이니까 어떤 말을 잘 듣는 한 사람이 필요해. 그건 이제 일본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너무나 당연하게 전쟁을 치르는 나라로 바뀌고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두 나라 이해관계가 맞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의 저러한 변화 시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나섰고 쿼드에 과감하게 참여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반도에 어찌 보면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자, 미국이 저런 이해를 갖고 주변국,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이것이 반중국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하고의 마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일본은 과감하게 거기에 참여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을 보다 우위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극동 중시 전략이라 해서 이 극동 지방에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면적의 한 5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는 한 얼마라고 그러더라? 여튼 500만 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땅에. 그러니까 뭐를 못하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왜 그러면 그런 국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냐? 러시아는 한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중심의 자기 지배력 확대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천연가스를 통해서,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가스관이 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일부 이제 차단하고 있지만 유럽 나라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다시 가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천연가스를 북을 통해서 남을 통해서 일본까지 사실 이제 북은 아직 그런 소비 시장으로서 약하지만 이 남한과 일본은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존재감을 키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수도도 이제 블라디보스톡인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극동대학, 여기 있는 극동대학을 연방대학으로 한 단계 지위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극동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지금 러시아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나라의 이해관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나중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지금 막기 위해서 과거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했듯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실제로 뭐 그런 것이 트럼프 시대 그 러시아하고 뭐 그거 막 드러나면서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들이 막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우리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 어떻게 한국이 국익적 선택을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정세다. 자, 바이든이 아직도 공식 발표가 안 됐어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과 이번 대선을 보면서 미국이 선진국이 아님을 똑똑히 보게 됐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든의 미국은 아마도 이런 겁니다. 대중국 봉쇄 전략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방식은 다를지언정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런 흐름은.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외화되는 방법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처럼 쇼맨십 위주의 이 톱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국정 운영, 즉 자기 내각이 움직이고 실무자들이 준비해서 대통령이 결제하는 이런 방식의 바텀업 방식이 예상이 되고, 또 경제 문제라든가 코비드 등 이 국내 문제에 상당 부분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사망자가 1분에 한 명씩, 50초당 한 명씩 지금 죽고 있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루 2,000명이 넘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는데, 하여튼 대단히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실제로 어떤 의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아까 말했던 있잖아요. 규범사회로서의 그 지위, 미국이 제시한 어떤 규범으로서의 그 패권의 유지, 이 문제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실 위기의식이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란과의 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아니,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일방적으로 깬 거잖아요. 다시 복원 아마 최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문제. 시리아 문제는 이것도 하여튼 뭐 중동의 어떤 질서를 세우는 문제인데, 하여튼 시리아가 지금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쿠르드족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지금 대신을 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사실은 미국을 대신해서 쿠르드족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아 문제에 우선을 두면서 아마 중동 질서를 좀 회복하고 중동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좀 극복하고, 그 다음에 카타르부터 해서 이렇게 시리아, 터키로 올라가는 에너지 공급망에서 그 러시아 영향권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말했듯이 어떤 국제 규범에 최근에 그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금 미국이 탈퇴한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복귀를 하면서 아마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 이런 문제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아마 바이든 정부가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이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심이잖아요. 오늘 강의 듣는 이유기도 하고. 우리 바이든이 30년 넘게 미국 상원의원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언제죠? 상원의원장 때 실제로
방북을 추진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9.19 공동성명 이전에 9.19 공동성명의 골격을 지지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2.29 그 북미 합의 이전에는 굉장한 대화론자였고 사실은 그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해법에 의견을 강하게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2.29 합의 북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주권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은하 3호인가요? 그거 써 올리면서 바이든이 대북 강경론자로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때 그 사람이 저기였고,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 아닙니까?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즉 관여하지 않고 무시하고 북의 고립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굴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대북 정책의 골격의 핵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북은 핵을 개발하고 있던 나라였고 지금의 북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이미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 독자 변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중 대결이라든가 이런 강대국 싸움의 종속 변수였는데 지금은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독립적인 변수, 전략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싸움을 하면 미국이 이기겠죠. 그렇지만 핵을 가진 나라끼리 싸운 적이 있어요? 없죠. 너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이런 상황 한반도에 변화했다. 그 다음에 북이 핵을 갖고 있어도 거기까지 던지지 못하면은 뭐 그런데 거기까지 날릴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죠. 대북 대화의 그 적극성이 없고 오히려 대결로 치닫고자 했던 이 대한민국 정부였던 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바이든도 우리 정부 그 바이든의 기본적인 외교 그 방침인 동맹 중시 전략으로 간다고 할 때 아마도 그 시스템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시스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회담,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회담이면 김정은 만날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준비됐을 때 보겠다. 그리고 동맹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조로 갈 것 같고 우리 정부는 이제 이런 기조를 이해하는 속에서 대미 관계를 펼쳐 나가야겠죠. 자, 바이든의 대북 2년은 잔뜩 썼는데요.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 방북 추진했는데 김정일이 방러하면서 일정이 무산됐고 2004년 7월에 여튼 뭐 이렇게 지지했는데 이게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골격으로 유지되었고 부통령 취임돼서 쭉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뭐 이럽니다. 근데 2012년 2월에 2.29 합의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은 북의 핵 활동 중단과 식량 지원이 이제 골격이었는데 4년에 은하 3호 발사하면서 전략적 인내, 이른바 이제 무시 전략,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14년도에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 나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보상하는 패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뭐 발언을 했고 대선 운동 기간에는 김정은을 폭력적인 황제, 그래도 푸틴하고 동급이라서 좀 자존심은 좀 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맞서는 우리 이북의 반응이 아주 늘 멋지죠, 이 나라는. 제가 읽어볼게요.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바이든과 같은 미친 개를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이게 이제 북의 이렇게 폭군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서그라고 부르며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정당화 합법화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두 차례 정상회담을 이제 폄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작은 변화의 그 기미가 보입니다.
그가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회담이죠. 그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회담이니까 그러면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북이 언제 안 한다고 그랬까? 한다고 그랬죠. 다만 내가 내놓은 카드에 상응하는 카드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그 외교를 한때는 이제 이게 저기 부동산 업자니까 거래주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거래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줬으면, 아니,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난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얘 외교가 거래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장사치의 이 거래 외교가 아니라 일방 외교였구나, 그냥. 받기만 하고 입 씻고 이랬다는 거예요. 북이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하고, 금창리인가요? 금창리 엔진 실험장 저기 하고, 미군 유해 송환해주고, 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준 거잖아요? 자, 그래, 이게 이제 트럼프의 거래주의는 거래주의가 아닌 일방주의였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북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말기에 우리가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중단된 그 이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이든이 새롭게 당선된 이 양반이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액면 그대로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북은 이미 그 조건에서 회담에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왜 제가 다시 육자회담에 공동했냐면 이게 바이든이 지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골격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지 절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건 남쪽에서의 주한미군의 핵무기까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남쪽에서 핵무기나 이런 전략무기 전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공동의 약속이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이걸 전제로 해서 북은 그 당시에 NPT와 IAEA에 복귀하는 것을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반도 비핵화 해놓고 안전이 담보 안 되면은 어떻게 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당연히 했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평화 체제를 위한 협상.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종전 선언을 포함해서 평화 협정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이게 이제 9.19 사실은 공동성명에 여기까지는 약속이고 여기까지는 실행 원칙이거든요. 이 5번이. 근데 그동안 이 5번, 트럼프가 이 5번에서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골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의 대북 외교의 방향도 결정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이면 그냥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냥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세 가지 안보 전략, 안보 위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중국 러시아예요. 아까 말했죠? 가장 큰 큼이 정세를 좌우하는데 가장 크게 작동할 거 아니에요. 힘이 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했고, 이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서고 있고, 규범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동맹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 북한을 얘기해요. 이거는 핵 비핵화 전략으로 이제 지금 맞서고 있는 거고, 아마 이란과의 핵 합의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군사력 사용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중시하고 있는, 이거다. 근데 특히나 북은 이미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력을 통한 전쟁을 택할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다. 하지만 긴장만 높아져도 한반도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어렵죠. 계속 우리의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될 거고, 이 선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늘 어떤 갈등, 선택지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북은 계속 더 강한 대북 제재에 시달리게 될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테러,
이거 뭐 반테르 전략이 중동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바뀔 때 이 세력전이 시기에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이될 때는 러시아 혁명과 식민지 민족해방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 옮기는 시기에는 어떤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까 혁명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즐거운 상상을 한번. 저는 아마도 미국이 적대시했던 국가들 중에 상당 부분과의 관계 정상화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중국일 수는 없고, 중국일 수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아닐까? 뭐 이런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 북미 관계 전망, 아까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 기조가 그대로 아마 살아서 대북 관계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력보다는 외교적 방식을 택할 거고, 동맹을 중시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이 지점에서는 협력하겠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의 협력, 그 다음에 우리의 아마 의견이,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튼 이거. 예, 이랬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자, 한미동맹. 자, 이제 우리가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판단을 가로막는 게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양국 사이의 안보동맹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안보동맹으로만 작동합니까? 이거는 체제동맹이기도 하고, 이념동맹이기도 하고, 그죠? 여튼 복잡해요. 이건 완전히 종교예요, 종교. 한미동맹은 이 땅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동맹의 이해와 우리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드. 우리하고 사드, 북한의 미사일 얘기하지만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고고도 정밀 유도인데 북한이 우리나라 이렇게 쏠 일 없잖아요. 이렇게 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과 상관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한 사드를 우리 성주에 배치하면서 무지막지한 경제 보복을 당한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때 박근혜가 어떤 짓 했나 보세요. 중국의 열병식에 참여했습니다. 박근혜가.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종전선언도 안 했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이미 다 국교 정상화됐지만, 그런데 그랬던 박근혜가 갑자기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욕먹고, 중국한테도 욕먹고, 국익은 국익대로 손해보고, 훼손되고. 자, 그래서, 아마도 이런 판단을 할 때, 특히 바이든 시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마 조금은 좀 수월하게 타결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 정부하고 실무진 간에 13% 인상하는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카드로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사드 3가지 분략소, 근데 내년도에 성주기지에 그 사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게 어려움에 직면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배치 않겠다, 여하튼 이런 건데,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면은 상시 배치, 사실 영구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의 사례가 이제 모범 사례로 소개되더라고요. 70%가 중국 게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미국의 우방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를 중국식 사회주의로 끌어들이는 생각하지 마. 대신에 중국하고 니들하고 맞설 생각 없고 너희들이 예측 가능한 외교를 펼칠게. 이제 이러고 싱가포르 외교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도가 터키가 S-400 러시아판 사드잖아요. 터키가 S-400 설치한다고 해서 미국이 니네 그렇게 한번 해봐. 우리가 어떻게 한번 대해주나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가 S-400 설치했어요. 근데 미국이 제재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의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 국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중요한 선택지들, 국익을 지키면서 어떻게 미중 간의 갈등에서 잘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좀 해야죠. 아까 말씀 쿼드 플러스, 이건 지역 안보 동맹이 확실합니다. 반중전선. 여기에 참여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기본 운영 능력, 그다음에 뭐 완전 운영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단계 마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빨리 가야 되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우리 전시작전권 조속 반환 요구에 자꾸 시간 끌기로 좀 나서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도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가 국익을 챙기려고 하듯이 미국도 대중국에서의 한국의 역할들을 끊임없이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안미경중 얘기하는 사람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경제적 이해가 모이는 곳에 정치적 이해, 군사적인 갈등도 그곳에서 발생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보면 신남방, 신북방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국 무역 정도를 좀 낮추고 우리 그 경제 이 범위도 좀 넓히고 지금 우리 경제의 25.8% 이게 말이 됩니까? 26%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압력을 가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존도를 좀 더 좀 다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자간 안보 협력으로 한미 동맹의 반중 반복 성격 극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 끝난 이후에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체계에서도 이 다자간 안보 협력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주한미군의 성격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일본과 문제, 비핵화나 경제 분야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불가피합니다. 미워도. 근데 이 문제는 역사 문제야. 그래서 분리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죠.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은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중국과의 약속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봐도 일본과 그렇게 크게 이 협정을 통해서 얻을 이익도 적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문재인 정부가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워지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결코 뭐 이런 비핵화라든가 경제 분야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적절한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우리의 선택. 자, 여러분, 이게 정리예요, 정리.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죠? 북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미국은 북을 위협하지 않고 한국의 주한미군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이거잖아요.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북미 대화에 우리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는 상관없이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신뢰. 그러니까 북이 적어도 우리를 제대로 믿고 같이 갈 만해. 이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도 한국의 협력이 있어야지 북한 문제를 풀 수 있고 뭐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뭐 아수라백작을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이게 굉장히 아주 묘술과 같은 이런 선택이 필요하고요.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찾아야 돼요. 계속 대북 제재만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거 제가 한번 뭐 물물 교환 문제라든가
보건의료 분야 협력 문제. 이인영 장관이 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뭐 북한과 뭐 공유 협력할 수 있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라든가 개별 관광의 문제. 이런 실현 가능한 방안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제안한 종전선언 카드를 활용해야 된다, 이거. 뜬금없이 뭐 미국도 반응 없고 뭐 이런데 웬 종전선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되려면 북한과 미국의 반응이 당연히 있어야지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종전선언이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그냥 단순하게 선언적 정치적 선언에 그치면 북한은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협정 회담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정 시작을 의미한다면 북한이 얼마든지 저는 응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종전선언 카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 합의문에 담긴 약속사항 적극 이행해서 북한이 적어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 양해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네? 계속 제재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도 내놨잖아요.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체계에서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코비드 전 세계주 유행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축소의 명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뜩이나 북미 대화뿐만이 아니라 남북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조건에서 남북 관계가 이 경색된 조건에서 우리가 또다시 내년 봄에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그럴 때 사실은 현재의 경색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비드가 우리에게 준 선물로 알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미중 대결 속에서 균형 잡힌 일관된 입장 필요하고 하노이 회담에서 공개된 카드 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과연 뭘 거냐.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드로 실패했는데 그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 미국이 얘기했던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미국은 겨우 민수 부분 분야의 제재 몇 개 푸는 방식으로 보면은 더 이 회담을 살릴 수 있는 거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종전선언 플러스 평화협정 회담의 시작 정도를 붙이고 이 카드에 맞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카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예.